저번 시간에는 우리 그 M&A 쪽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진도가 나갔다기보다는 그 M&A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회계 이슈들이 실제 M&A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M&A를 구조를 짜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M&A 관련된 재무적인 어떤 그 이펙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강의는 오늘부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개념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만 건드리고 갈게요. 근데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냐라고 하는 개념하고 개념이 친숙하냐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회계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거나 이쪽 바닥에서 조금 오래 계셨던 분들은 어떤 용어를 알거나 어떤 용어를 들었을 때 자신이 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좀 복잡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내가 몰랐던 거구나라고 나중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올해 이제 회계사를 26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합병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다회사가 모회사를 합병을 했단 말이죠. 이걸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역합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들고 있었던 게 있었겠죠. 100%.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한 거예요. 그러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자사주가 돼요. 왜냐하면 자회사가 모회사를 먹었는데 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주식이 된다고요. 근데 이 자사주를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모회사의 주주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까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 둘이서 뭘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자기들도 고민하는데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나한테 들고 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까리까리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 수는 있겠는데 뭐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까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고민하다가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제가 답을 드린 게 최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늘 했던 자신들의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그 업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는 막상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은 실제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되게 피상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회계사를 25년, 6년 한 나도 최근에 느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뭘 말하려고 밑밥 가는 거냐? 재무제표 기본 내용은 조금 설명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 종류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것도 다 알 거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재무상태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제가 칠판에 보여지고 있는 장표의 재무상태표는 여러분이 만약에 보통 이제 회계 수업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회계 수업을 들었을 때 보셨던 재무상태표하고 큰 틀은 여러분들 비슷해 보이겠지만 세부적인 배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회계 배울 때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열거할 때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을 들을 거냐면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요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실제 M&A에서는 유동, 비유동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M&A 스팀을 짤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왼쪽 사이드보다는 오른쪽 사이드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한 스팟 시점에서 그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라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오른쪽 사이드를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타인 자본에는 다시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오퍼레이팅 관련된 부채가 있고 또 하나가 금융부채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우리 회계상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부채 쪽엔 특히 영업부채와 금융부채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게 훨씬 더 M&A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유동, 비유동보다는 영업 관련된 부채와 보통 비영업부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부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금융부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때도 있냐면 이자부부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약자로 뭐라고 많이 쓴다고 그랬죠? IBD.
interest bearing debt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요 부채 말하는 거예요. 금융부채, IBD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근데 우리 부채에서 여러분들 영업부채와 금융부채 나눴을 때 금융부채에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금융부채,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저번에 말했지만 가장 많은 게 장단기 차입금이겠죠. 그럼 장단기 차입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사채자가 붙는 거, 그럼 우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금융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리스부채, 그 리스부채도 결국은 내가 돈을 차입해서 그 물건을 샀다라고 보는 컨셉으로 리스는 보는 거니까 리스부채가 장부에 떠 있어도 이거 금융부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회사 재무제표 딱 봤을 때 금융부채, 영업부채 구분할 때 가장 쉬운 여러분들 방법은 금융부채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융부채를 발라낼 때는 장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각종 사채, 그 다음에 리스부채. 요게 이자를 발생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오퍼레이팅 부채. 자, 그러면 우리 오퍼레이팅 부채는 어떤 게 대표적인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 채무겠죠. 그 다음 미지급금, 선수금, 그 다음 직원들한테 주는 각종 그 퇴직금 관련된 부채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뭐죠? 영업부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있었던 게 우리 LG화학 같은 회사가 여러분들 왜 리콜 사태 터져가지고 그 배터리 리콜 그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실제 주가가 뭐 90만 원까지 가다가 7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LG 그 물적 분할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를 잡아놨겠어요? 그런 리콜 사태에 대비해서 충당 부채를 미리 잡아놨는데 그 충당 부채 금액이 실제 리콜 들어온 규모보다는 너무 적게 잡혀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주가가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 리콜 사태 터졌을 때. 근데 실제 이제 LG 그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그 IR 쪽에서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정도의 리콜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즘은 하도 이제 정보 이용자들한테 어나운스하는 IR도 그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요하다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네거티브한 임팩트도 훨씬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IR을 특히 LG나 뭐 SK나 이런 기업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반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70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바로 이제 80만 원 후반 정도까지 바로 반등이 짧은 기간에 됐던 게 이제 LG화학 케이스인데 그런 충당 부채 잡아놓은 금액도 다 무슨 부채라 보셔야 돼요. 이것도 다 오퍼레이팅 관련된 부채예요. 영업 부채 관련된 거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부채는 그렇게 둘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나중에 의미가 있으니까 좀 잘 들어놓으세요. 부채는 크게 영업 관련된 부채와 금융 부채가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 EV, EBITDA 계산할 때 이게 영향을 줄 거거든요. 좀 이따 M&A까지 평가할 때 그래서 요건 개념하시고 그 다음 자본 쪽. 자본 쪽은 여러분들 기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기타라고 써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그럼 결국 자본 쪽은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주주가 회사에 불입한 돈이 납입자본이잖아요. 그 납입자본은 다시 둘로 나눠서 자본금하고 뭐로 나눠지냐면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기도 하죠.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액면가보다 돈을 더 투자받은 금액을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주발초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 Additional Paid in Capital, APIC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 뭐다 두 개 합해서 주주가 회사에다 뭐 해준 거예요? 납입한 거죠. 컨트리뷰션이요. 그럼 주주 관점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네 원금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불입한 원금. 그 다음 이익잉여금은 알다시피 뭐가 되는 거죠? 벌어서 쌓아놓은 돈이 되겠죠. 여러분 회계 베이스는 좀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리마인드만 할게요. 그러면 주주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주주가 회사에다가 불입한 돈이 있고 그 불입한 돈을 가지고 회사가 운용을 해서 주주한테 이익이 귀속되는 금액을 쌓아놓은 금액이 뭐다?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뭐 컨설팅이 하나 있어서 저번 주에 진주를 내려갔었어요. 진주를 내려갔는데 그 제안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나 하신 거예요. 이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면 여러분들 뭐가 많이 잡혀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공공기관은 존재 의무가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마다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뭔가 보조금 받아서 공익을 위한 뭔가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아도 감사원감사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너네가 이익 추구 행위를 하는 거냐? 그럼 일반적인 퍼블릭한테 서비스 이용할 때 단가를 낮춰라.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승강기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말한 건 그 회사는 아닌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이거 안전에 대해서 체크하는 여러분들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건물이나 여러분들 주택이나 얼마나 많은 승강기가 있겠어요. 그걸 관리해주는 데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이 이걸 뭐다 관리하거든요. 물론 영리법인도 있어요. 승강기 안전 관련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을 받아요. 그럼 건물주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물주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익요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설립 목적이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기관이 감사 나왔을 때 공공기관은 이익요금이 많이 쌓여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야단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제안서 발표할 때 그게 목적은 아닌데 갑자기 질문을 뚝 하시는 게, 회계사님, 이익잉여금을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무대표상으로? 이익잉여금을 좀 안 보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인데. 근데 보니까 그 회사가 잉여금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또 나 혼자 재밌어 하는데 이익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생각해봐요. 이익이 낮다는 거니까 그만큼의 캐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유보금이지만 그 돈이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설비장 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돼 있으면 조금 그래도 명분이 생겨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생겨 있는데 유형자산이 많이 쌓여갖고 뭔가 R&D 연구센터가 딱 거기 있다. 그럼 뭔가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 번 거 공공기관 연구개발하려고 연구소 만들었다 말하면 이게 또 명분이 있는데, 이놈의 것이 그게 없어요. 전부 캐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만 700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 쓸 데가 없는 거야.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직원들이 거기 많아요. 연구센터거든요. 그래서 R&D 연구원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으면 여러분 이분들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퇴직연금을 불입하는데 보통 퇴직금을 줘야 될 금액이 만약에 뭐 100억이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영리법인들은 100억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100억만큼을 외부에다 다 불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DB형, DC형 있잖아요. 근데 DB형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에 따라서 100%를 풀리 펀딩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내년도나 내후년도가 되면 100% 풀리 펀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불입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금액만큼 장부에 돈을 불입하라라고 법은 돼 있지만 실제 100% 불입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요. 보통 한 8, 90% 정도만 유지를 해요. 근데 회사가 돈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어디에 쓸까 하다가 그냥 거기다 때려 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알다시피 퇴직연금 불입하게 되면 회사랑 세포이 되는 거죠. 회사가 망가져도 그거는 뭐다? 채권자들이 뭐다? 집행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장부에 불입해야 될 채무보다도 더 많이 불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100억 정도만 불입하면 되는 것을 한 120억을 때려 놓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퇴직금 관련된 게 부채에 떠 있겠어요? 자산 쪽에 떠 있겠어요? 자산 쪽에 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20억이 자산 쪽에 떠 있다고. 그냥 100억을 여러분들 뭐다 갖기 위해서 외부에 펀드 불입했는데 100억만 불입한 게 120억을 불입하니까 20억만큼이 자산 쪽에 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묻어가다가 보통 이제 감사를 나오는 상급기관이 회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자산 쪽에 20억 떠 있어도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감사를 받았는데 상급기관에서 회계사 출신이 들어온 거예요. 회계사 출신은 독사하차산이잖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응? 현금 쌓아놓고, 이거를 공공기관이 돈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그걸 직원들 퇴직금 준다라고 외부에다 그것도 쓸데없이 더 많이 불입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20억을요. 그래서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엄청나게 깨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영평가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죠? 이익잉여금을 여러분들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막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상급기관이 공공성이 없다라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영리법인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리법인 같으면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그렇죠. 배당이죠, 배당. 배당이라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배당이라는 방식이. 그럼 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줘버리는 거죠. 그럼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잉여금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시가 유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부담되고. 게다가 공공기관은 여러분들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은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 배당을 줄 수가 없다는 게 공공기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단이라고 할 때 재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다 그런 법적 실체는요. 그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인 여러분들 비영리법인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나 연세의료원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사장이 돈을 가져갈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무슨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수익사업을 해서 번 돈을 어디에 쓰라는 거냐면 공공기관에 설립한 고유 목적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 있는 오너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이 돈 빼매기 횡령 배입이 되는 거거든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그럼 배당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공익법이니까. 그럼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못 준다라고 한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영리법인 같으면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을 올릴 수가 있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들어보셨죠? 무상증자 주식배당.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을 늘리면서 이익잉여금을 뭐다 줄이는 거죠. 대강 이해돼? 이걸 보통 이제 무상증자냐 또는 뭐다 주식배당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무상증자 주식배당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재무적인 이펙트는 똑같아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자본 전입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개념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들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유재산에 편입을 시킨다는 말을 써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고유재산 편입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뭐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으로 따지면 무상증자랑 똑같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고유재산을 편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쪽 분이 이렇게 갸우뚱해요. 왜? 고유재산을 증가시키려면 정관에 뭐다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M&A 강의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익잉여금 성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영리법인의 방법은 아까 배당을 주던가 아니면 이걸 줄이면서 자본금을 올리면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주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이익소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주식을 이익소각했다 이런 말이 뜰 때가 있다고. 이익소각. 네, 그게 뭐냐면 지네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요. 그런 다음에 그 자사주를 찢어버려. 됐죠? 자, 그러면 자기가 시장에서 여러분 최근에 자사주 소각한 거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 전부 이익소각했거든요. 이익소각했다고 신문에 떴다고.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집합에 대한 나중에 여러분들 M&A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익소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원래 시장에서 지네가 지네 주식을 사가지고 찢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배웠던 회계 개념으로 가면 어떻게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까? 한번 볼까요? 현금이 나가겠죠. 시장에 가서 지네가 주식을 사와가지고 주식을 찢어버렸으니까 일단 현금은 나갈 거라고. 그럼 재무상태표에 캐시가 줄겠죠. 그 다음 유통되는 주식을 찢어버렸으니까 뭐를 줄여야 원래 맞는 거죠? 자본금이 줄여야 되죠. 주식을 찢었으니까. 그럼 현금이 나가면서 자본금을 줄였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법적 절차를 저희는 이익 소각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은 자본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현금이 나가면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버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상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인데 이익 소각으로 난 없애겠습니다 말하게 되면 실제 재무제표를 크게 봤을 때 자산이 줄고 자본이 준다는 효과는 똑같은데 그 자본 쪽에 들어가서 자본금이 주는 게 아니고 뭐가 주는 거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뭐가 좀 이슈가 되냐면 나는 이익 소각했습니다라고 법적 절차를 밟았으니까 회계상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데 실제는 주식을 찢어버렸으니까 법인 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 소각이 되다 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 있다고요. 주식을 찢었으니까. 근데 재무제표상에는 자본금을 그대로 두고 이익잉여금을 줄였잖아요. 그럼 뭐가 안 맞을까 여러분? 통상 자본 쪽에 자본금이라고 하면은 발행주익수 곱하기 액면가 곱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부 등본을 딱 띄면 발행주식이 나온다고. 그럼 거기다가 액면가 딱 때리면 자본금이 맞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는 감사인데 자본금 확인할 때 그렇게 확인한다고.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과거에 이익 소각을 한 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뭐가 맞지 않겠어요? 등기부 등본 띄어가지고 거기다 주식수에다가 액면가 딱 곱하면 자본금 딱 갔을 때 자본금이 더 크게 잡혀있다고. 왜? 실제 주식은 찢었지만은 자본금을 줄이는 분계를 끊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줄였거든. 그럼 이게 맞질 않다고 등기부 등본하고.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익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나 여러분들 삼성전자 재무제표 추석 뒤에 보시면 자본금이 뭐라고 되냐? 우리 미안하지만 안 맞다. 등기부 등본 띄었을 때 나오는 주식수하고 우리 자본금하고 안 맞을 거야. 맞추려고 하지 마. 라고 써있다니까 이게. 이해돼요? 그럼 이익 소각을 시켜가지고 보다 잉여금 없애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 잉여금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게 나중에 M&A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큰 이펙트 줄 때가 있을 테니까 한번 알아놓고 일단 갑시다. 그러면 요 기타를 빼고 자본 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주주가 회사에 불입한 돈, 그 다음 벌어서 내부 유보시켜 놓은 거, 이익잉여금,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재무 상태를 바라봤을 때 요 자산 쪽 사이드는 M&A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스킵할게요. 오른쪽만 잘 보세요. BS, 우리 재무 상태표. 기업이 뭔가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다.
뭔가 자금을 조달해서 M&A 자금을 쓸 거 아니겠어요. 철저히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회계 강의가 아니고 M&A 관점에서 우리 회계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할 거냐. M&A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파이낸싱이에요. 그럼 인수금융이 필요하겠죠.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거다? 크게 두 가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고, 그 다음 타인 자본 쪽에서, 자기 자본 먼저 가자. 자기 자본 쪽에서 뭐가 있겠어요? 주주가 돈을 불입한 자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익잉여금으로 내가 그 재원을 갖고 M&A 할 수 있겠죠. 그걸 좀 풀어서 말하면은 삼성전자, 뭐로 M&A 하는 거죠? 삼성전자 M&A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자금이 뭐로 하고 있습니까? SK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익잉여금, 그게 캐시로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돈 갖고 M&A 하는 겁니다. 걔들은 M&A 인수금융 자체가 지금 이미 이익잉여금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잉여금 별로 없다. 근데 내가 인수합병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새롭게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 할 때 원인은 뭐라고 씁니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신사업의 M&A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뜰 때 있잖아요.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현금을 땡겨서 자본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납입자본. 그 캐시를 갖고 딴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됐죠? 인수금융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를 재무상태표 보고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유상증자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벌어놓은 돈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은 워낙 돈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 돈 갖고 지금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어딜 인수하겠다고 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뭘까? 부채겠죠. 부채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채를. 그럼 부채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채 쪽에 두 가지가 있겠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를 내가 일으켜서 그 돈 갖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뭐도 있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영업부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영업부채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M&A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나프한 소스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업부채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내가 줄 돈이 있을 때 줄 돈을 민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우리 캐시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은 M&A 할 정도의 충분한 여러분들 자금의 출처로서 이 영업부채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이게 보통 우리 재무관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돈은 최대한 밀고 받을 돈은 땡겨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뭐 하겠다는 거다? 유동성을 만들어서 누굴 인수하겠다는 건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인수작업으로 쓸 만큼의 충분한 자금은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재무상태표를 딱 봤을 때 인수금융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구나. 일단은 돈을 빌려서 그 돈 갖고 인수하던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누굴 인수하던가 아니면 번 내부 유보금으로 인수하거나 세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오케이.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라고요? 순서가? 순서는 정해져 있죠. 첫 번째가 내부 유보금 갖고 여러분들 조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채. 그 세 번째가 유상증자. 요렇게 여러분들 자금 조달한다라고 돼 있어요. 순서가. 일단 이해되세요? 이걸 여러분들 아예 시어리로 언급하는 여러분들 책도 있어요. 패킹 오더 시어리라고 해서 자금 조달 우선순위. 내부 유보금 1등. 두 번째가 타인 자본 조달.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 자본 유상증자 조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용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많은 기업들은 여러분들 지금 M&A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인 자본 조달을 갖고 여러분들 인수하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부채를 여러분들 빌려서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마음 편한 것은 내부 유보금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쵸. 벌어놓은 캐시 갖고 투자하는 게 제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채를 빌려고 한다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부채를 빌려서 어떤 기업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부채를 꽂아주는 여러분들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자는 제일 컨선되는 게 뭐죠? 빌려준 돈을 내가 회수할 수 있냐의 문제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자는 담보력을 요구한다고요. 그럼 담보력을 요구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담보력을 요구해. 그럼 담보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뒷불을 가진 게 없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거의 모든 게 담보 제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인수금융의 금융차입금이 되게 조달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채권을 조달하기 쉽지가 않다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저 사람한테 담보 제공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내가 인수하는 회사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네가 돈만 빌려줘. 그 돈 갖고 저 회사 인수할게. 그럼 그 회사를 내가 담보 제공할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게 LBO인 거예요. LBO. 레버리지 바이 아웃이죠. 내가 교환에 지금 LBO는 안 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M&A랑 관련된 접점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쵸? 어차피 우리 맨날 배울 때 재무상태표는 오른쪽에 자금 조달 방식을 보여준다고 배우는데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M&A 할 때도 인수금융이 필요할 텐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중에서 부채를 땡겨오는데 그 부채의 담보를 정할 때 지가 들고 있는 에셋을 담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하는 기업을 담보로 제공해서 나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LBO거든요. 근데 LBO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많이 들어봤어요?
배임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여러분들 LBO가 굉장히 프리해요. 이것도 M&A 기법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도 솔직히 말하면 LBO라고 하는 법률조 들어가면 제가 좀 깊은 지식은 없겠지만, 아니 내가 인수하겠다는데 저쪽 회사를 담보로 내가 여러분들 채권자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럼 너 빌려주면 내가 그 돈 갖고 저 회사 인수할게. 그런 다음에 그 회사의 자산을 내가 나중에 향후에 담보로 제공해 줄게. 이게 지금 피인수기업을 담보로 제공해서 M&A를 시도하는 것을 LBO라고 그래요. 다시 레버리지드 뭐라고요?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LBO,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은 오케이 괜찮아. 네가 할 수 있으면 해.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 LBO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배임을 많이 걸었는데 요즘은 배임 범위를 좀 좁혀서 요즘 우리나라도 LBO를 어느 정도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스킴의 LBO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법원이 여러 가지 LBO 형태가 있는데, 합병형 LBO가 있고, 인수형 LBO가 있고, 자산담보형 LBO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판례는, 자산담보형 LBO는 일단 배임으로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설명해보면, 내가 LBO까지 지금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또 강의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교환하고 상관없이 들으세요. 자산담보형은 뭐냐면, 그냥 저쪽 회사 경영진이, 저쪽 회사라는 게 내가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 경영진이 그냥 뭘 빌려주는 거냐면 자기의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회사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인수당하는 기업인데, 인수당하는 기업에 경영진이 자신의 회사 자산을 얘가 돈을 빌리는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 그러면 걔한테 자산을 담보로 내가 돈을 파이낸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가면 이게 자산담보형 LBO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들어봐도 어때요? 야, 그런 또라이가 있어? 지가 목표 들어가는데, 목표 들어가는 자금 만들어준다고 이거를 담보를 제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하죠. 여러분, 이런 게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M&A에서 여러분들 스테이플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플 파이낸싱. 스테이플러. 우리 호치케스. 그 스테이플러 파이낸싱이 뭐냐면, 인수당하는 회사의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인수 좀 니네가 빨리 하세요라고 해서 그 피인수 기업의 채권자가 인수하는 회사 자금을 파이낸싱을 웨인지 해주는 거 스테이플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M&A에서 그럼 더 쉬운 예를 가자. 여러분 혹시 오케이.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인수합병 할 때, 그때 여러분들 그 론스타 케이스 기억나죠? 론스타 케이스에서 외환은행하고 론스타 케이스군요. 죄송합니다. 외환은행하고 론스타 케이스인데, 이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여러분들 인수했잖아요. 그 스토리가 영화화된 것도 있잖아요. 그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합병 할 때 배경을 영화화시켰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침 제일 처음 하는 영화 있죠. 조조라고 하나요? 그 조조 영화를 나 혼자 가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너 왕따구나. 시간이 없는데 왜 가서 봤냐면, 그때 그 인수 작업할 때 3일에 있을 때 제가 거기서 프로젝트에 가입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에 조조 가서 혼자 영화를 보고 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난 너무 재밌게 봤고, 2시간 동안. 옆에는 자고 있는데 나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 그 하나하나가 내가 그때 봤던 그 사람 얼굴하고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요. 근데 은근히 사실관계가 정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냥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은근히,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됐는데, 말하면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은행은 이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행이 망가질 수가 있고, 망가지면 많은 점들보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BIS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BIS 비율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들어봐요. 밑에 자본이 있잖아요. 위에 부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의 BIS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분모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분모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회사의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이라고 해서 위험 가중 자산을 분모에 넣어요. 그러면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이 뭐겠어요? 자기가 빌려준 자산 중에 대출 채권이 가장 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공채 같은 거 투자하면 리스크가 낮겠죠? 그럼 거기는 웨이트를 많이 준다고? 거기는 점수를 많이 준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후순위 채권 같은 게 투자한 게 있어.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높겠지. 그럼 그 점수를 되게 적게 준다고? 그걸 분모에다 쭉 계산해서 분모에 넣어요. 그리고 분자는 뭘 집어넣냐면 걔의 에코티를 집어넣는다고. 근데 에코티 집어넣을 때도 성격을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 나눠가지고, 좋은 first tier는 점수를 많이 주고 세컨드 티어는 점수를 적게 줘가지고 분자에다 넣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충분히 나오나를 계산해보는 게 BIS 비율이거든요. 대강 알고 계세요? 그럼 그게 몇 퍼센트냐?
8% 이상이 나와야 은행이 뭐다? 유지가 됩니다. 물론 저축은행 좀 낮아요. 근데 일반 시중은행 1금융권은 8%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왜 또 중요한 거냐? 이런 비율들이 은행 인수합병 할 때는 BIS 비율이 뭐다 간당간당하게 되면 인수하는 인수자가 이거 인수하고 난 다음에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얼마를 추가로 납입할 거냐도 고민한다고. 이해돼요? 제가 늘 최근이 아니고 한 7년 전에 우리금융이 M&A 매각 나왔을 때 매수 자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인수할 때 거기 저축은행이 하나 있었다고. 그럼 저축은행 같은 게 인수할 때 우리가 이 FDD, Financial Due Diligence 할 때 뭐까지 여러분들 계산해서 보여줬냐면 지금 현재 BIS 비율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봤을 때 자산 쪽에 손상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타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다? 자본이 마이너스 될 수가 있고 그럼 연예계 인수하자마자 레귤레이션을 맞추려면 돈 더 얼마 인젝션 넣어야 돼. 그럼 그 회사 지분을 테이크오버하는 거 별개로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금까지 보여줘야 매수자가 뭐다? 이만큼 넣어야지만 이 회사 운영할 수 있겠구나.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금융기관들 인수합병할 때 은행, 증권사, 보험사. 특히 우리 보험사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IFRS 17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문에 많이 뜨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내가 생각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떠들어서 너무 이제 막 흩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들으세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또 보험사 살짝 빠질게임들 나 돌아와요 론스타로 다시 걱정하지 말고 들어봐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문에 쳐보면 IFRS 17호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보험사의 재무제표 한번 떠올려볼까?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뭘까? 자, 보험사는 뭐 해서 돈 버는 거죠? 보험료 받아가지고 보험사고 터지면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를 받는 시점과 보험금을 주는 시점에 미스매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험료를 받았을 때 보험료 받은 것만큼 보험금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언더라이팅이라고 해서 이걸 잘 판단하게 되면 거기서 아비트라지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얘들은 재무상태표에 딱 잡을 때 봐요.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할 동안 그 캐시를 쌓아놓지만 않고 운용을 한다고. 이해돼요? 그럼 돈이 막 수십조가 쌓여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수백조가 쌓여있다고 자산이. 캐시가. 그럼 그 캐시를 뭐 하겠습니까? 운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재무제표에 딱 자산 보시면 전부 다 채권 주식. 운용하고 있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잡혀있는 주식 채권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무슨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까? 전부 다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있다고.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자, 그런데 그 부채에다 뭐 띄워놔야 돼요? 나중에 보험사고 터지면 줘야 될 보험금을 장부에 붙여 잡아놨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부에는 내가 돈 받은 금액 운용하고 있고 나중에 줘야 될 보험금을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부채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 부채를 잡을 때 뭐로 잡아놨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받은 금액만큼 보험금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뭐를 계산하지 않았냐면은 내가 실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받은 금액만큼 보험금을 잡았다 보시면 돼, 쉽게 그냥. 그럼 재무상태 모양이 좀 미스매치가 돼 있죠. 자산 쪽은 공정가치 평가가 돼 있는데 부채 쪽은 원가로 돼 있는 거야, 그냥 느낌이. 대강 느낌이.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금 뭐라고 되냐면 이 부채 쪽도 나중에 보험사고 터질 금액을 정확하게 에스티메이트해서 페어 밸류로 잡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지금 대강 느낌 아시겠죠? 이미 외국계 보험사는 그걸 도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도입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페어 밸류가 엄청 잡히는 거죠, 이게. 엄청 잡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은행은 BISP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급 여력이라고 그래요. 지급 여력 능력을 보는데 이게 이제 보통 RBC라고 그래요.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BIS랑 비슷한 컨셉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 레귤레이션에 만족되는 보험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본 잠식이 돼버리는 거지. 부채가 확 뜨면서 자산보다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전부 다 자본 잠식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도 이거 도입하면 우리 큰일 난다. 전부 자본 잠식이다. 그럼 금감원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본인 충족도가 다 만족이 안 되니 이거 유예시켜달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도입이 됐지만 우리나라 보험사는 지금 유예를 했는데 그 유예되는 게 지금 뭐다? 시행 시기가 2024년도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금감원이 뭘 하고 있겠어요? 자본 확충해. 그래서 그 사이에 보험사들이 뭐다? 뭐 유중도 하고 자산 팔아가고 그동안 캐시 메꾸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강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인수합병 할 때도 뭐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은행처럼 똑같습니다. BISP를 맞추려면 얼마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급 여력 능력 판단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 다 계산해서 보통 M&A 할 때 보통 실산 회계법인이 다 숫자를 정해준다고요. 그럼 인수자금 이에 플러스 알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런 게 금융기관은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 인더스트리가 되는 거죠. 금융기관들은 우리 늘 말하지만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론 다시 돌아올게요. 외환은행이 왜 이슈가 됐던 거냐면 외환은행이 원래 우리나라 국내은행은 외국계 투자자한테 매각을 못해요. 우리나라 은행을 외국계 투자자한테 매각하는 건 안 되게 돼 있다고. 우리 옛날 IMF 때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매각된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왜 스탠다드 차트 들어오고 막 했잖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은행은 외국 자본에 매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뭐냐면 BIS 비율이 8%가 안 나오면 매각이 가능해요. M&A가. 이해돼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뭐가 이슈였냐면 외환은행이 실제는 8%가 넘게 BIS 비율이 나오는 거였는데 뭔가 론스타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때 기재부에 있는 어떤 높은 사람들하고 커넥션에 의해서 BIS 비율이 7%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3자인 외국 사람한테도 뭐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론스타가 들어와 버린 거지.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의 스토리에 대한 그 영화한 게 제가 말한 그 영화거든요. 아, 뭐더라, 이름이. 혹시 기억나지 않아요? 예? 아, 블랙만인가? 블랙만이다. 블랙만이. 나중에 여러분들 키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나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보면 M&A 과정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유사해요. 실제 여러분들 그 BIS 비율 8% 말도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8% 분명 넘게 나온다고 보고받았다가 갑자기 8%가 안 된다라고 며칠 사이에 바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외환은행 어떤 직원이 기재부랑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면서 8%가 안 되게 뭔가 이렇게 공모한 흔적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때 제일 많이 8% 이하로 깠던 여러분들 회계적인 어떤 머니플레이션이 뭐냐면 장부에 잡혀 있었던 대출 채권하고 유형자산이 손상이 됐다고 까버렸어요. 그럼 손상됐다 까버리면 자산이 확 까지면서 에코티가 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BIS 비율이 툭 떨어진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적으로 정말 이게 손상이 됐나? 그 사건 터진 다음 몇 년 후에 봤더니 손상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실제는 회수가 되는 자산인데 손상을 너무 보수로 판단해서 장부에 훅 반영했던 거죠. 그럼 정확하게 계산해서는 8%가 넘었던 회사인데 그렇게 임의로 막 집어넣으면서 8% 언더로 만들어버리면서 외환은행이 론스타한테 매각되는 그 모멘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배경 설명하고 있는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봐봐요. 내가 갑자기 이까지 간 이유가 뭐냐. 아까 스테이플 파이낸스 하다가 LB와 대를 빠졌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환은행의 여러분들 은행장 있죠. 은행장. 자, 론스타에 자문하는 여러분들 당의 로펌은 어디였겠어요? 김현장. 그 다음 거기 있는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의 국제팀. 거기에 나. 아,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뭐다 론스타가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 로펌도 나와요. 아주 유명한 로펌이 나오는데 뭐 장현김인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참 이름도 비슷하게 지었다라고 내가 보면서 웃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뭐다 로펌이 있고 그 로펌에 혹시 기억나요? 옛날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하셨던 여러분들 이현재 금감원장도 하고 그분이 거기 고문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외환은행 은행장이 론스타한테 자문료를 받았어요. 지금 인수당하는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이사가 행장이 인수하는 론스타한테 뭘 받았다고요? 자문료를 받고 매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들어봐도 이거는 여러분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상식상. 받을 수 있지 않냐고요? 아니, 인수당하는 회사의 행장이 인수하는 회사한테 자문료를 받고 매각을 뭐다 자문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송이 걸렸죠. 근데 법정에 가서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나는 아직도 그 법률적인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수당하는 법인이 그 대표이사가 행장이 그 자문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문제가 없이 넘어갔다고. 그 영화에도 나와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수당하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에 대한 적나라한 예를 보여준 게 론스타 외환은행 케이스를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제 인수당하는 회사가 자기의 자산을 인수하는 법인한테 야, 이거 담보 제공해줄게? 고마워. 그럼 그쪽 회사 자산을 담보로 내가 파이낸스 돈을 빌렸다. 그래서 그 돈 갖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뱀에 걸려요. 누가 뱀에 걸리겠죠? 내가 걸려요? 저쪽 회사 걸려요? 내는 뭐고 쟤는 뭐냐고요? 나는 인수하는 사람이고 쟤는 인수당하는 회사예요. 인수당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걸린다고. 이해돼요? 자산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걔가 그 빌린 돈으로 인수하게 되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가 걸려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안 해. 바보같이 그렇게 안 해. 요즘은 그렇게 바보같이 안 한다고? 왜?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배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인수합병할 때 뭐로 보통 가져가냐? 합병이나 인수라고 하는 형태의 LBO를 택한다고. 인수금융에서 그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파이낸싱 해야 돼. 돈을 파이낸싱 해야 되는데 저놈을 인수해야 돼. 인수하는데 저쪽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파이낸싱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인수금융 해준 투자자들한테 일단 돈 줘봐. 그럼 네가 돈 주지? 그러면 내가 저쪽 회사 지분 인수할 거야. 그러면 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분은 저쪽 회사 거예요? 아니면 주주 거예요? 주주 거지 회사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 대표이사가 그쪽에서 주주의 주식을 뭐라 할 거냐는 것을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파이낸싱해서 내가 저 회사 주식 살 건데 그 지분을 내가 다 보여주고 할게. 이거는 뭐다? 지금 현재 배임죄가 아니라고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임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LBO 짤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저 회사 인수한 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짜거든요. 그럼 봐봐요. 그럼 머리 한번 잡아보자. 재무상태표에. 저 회사 인수하고 싶은데 한 1,000억 정도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1,000억을 뭐다? 인수금융을 땡겨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FI를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 1,000억이 들어오겠죠? 1,000억 들어오면서 그 캐시를 갖고 저쪽 회사 지분을 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 회사 재무상태 어떻게 될까? 차입금 1,000억 두고 장부에 저쪽에서 주식이 뜨겠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주식을 들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인수형. 아예 그냥 나중에 머지 해버리면 합병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합병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일단 인수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시간 봐서 합병하지. 자, 그럼 인수형으로 갔다. 그럼 내가 이제 100% 뭐가 되는 거죠? 모회사가 되고 저쪽이 자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돈 준 거는 그쪽 주주한테 돈을 다 준 거니까 그럼 그쪽 회사가 완전히 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게 부담스럽겠어요? 일단 내 엑스타는 구조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뻥 뜨고 그 돈 갖고 저쪽 회사 지분을 테이크오버 했으니까 내가 머지오티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모회사 저쪽 자회사.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런 다음에 누구 엑시 시켜줘야 돼요. 지금 1,000억 들어왔던 FI 이거 엑시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은 경영권 관심 있는 애들이 아니냐니까? 그럼 걔들은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야, 나 관심 없으니까 돈 꿔줘. 이거 돈 갚아줘. 라고 하면 엑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방법은 여러분 누구한테 땡겨와야 돼요? P투자 회사. 이쪽 회사에서 뭔가 자금이 땡겨와서 그 돈을 뭐다? 갚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서로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내가 100% 지금 지분을 딱 투자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캐시를 땡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쪽 회사 재무상태 떠올려보라고. 그쪽 회사 재무상태표에서 내가 대금을 땡겨와야 된다고. 그럼 땡기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쪽 회사에 있는 자산 있죠? 그 자산을 빨리 유동화시켜서 내가 빨아오는 거지. 이 빨아온다는 표현이 좀 여러분들 저급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허우죠? 그럼 그쪽에 자산이 뭐가 있을까? 일단 먼저 캐시가 보여. 탐스럽게. 그 다음 뭐도 있을까?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 근데 건물이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라간 건물이 보이네. 팔어. 건물 팔어. 건물 팔아서 돈으로 받고. 그럼 있던 캐시에다 건물 팔아서 그 돈 합해가지고 내가 뭐로 땡겨오는 거죠. 그럼 그쪽 회사가 현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거기 100% 뭐다? 주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로 빼와야 돼? 배당으로 빼와야 되겠죠.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1,000억 만들어서 배당 빼버려. 그럼 현금 1,000억 주면서 이익여금 1,000억 줄면서 나한테 배당이 확 온다고. 그럼 나는 1,000억이 돈이 들어왔죠. 그 돈을 갖고 내가 차입금 들어온 걸 꺼버리는 거지. 그럼 FI 내보내고 나는 그 회사 뭐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그쪽 회사는 뭐가 돼? 말라버리겠죠? 말라버리는 거잖아 이게요. 그래서 그쪽 회사 캐시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캐시 카운을 팔 수가 없고 내가 봤을 때 내가 고잉할 수 있는 그 뭐다 한도 범위 내에서 어떤 걸 내가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그러면 합병할 때 여러분들 M&A 할 때 그런 것도 잘 봐야 된다고. 인수금융 같은 거 생각할 때 LBO로 땡기겠다고 한다면 내가 저쪽 회사 인수한 다음에 뭐를 매각해서 뭐로 빼올 거냐, 어떤 형태로 뺄 거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내가 땡긴 것은 배당으로 땡겨왔죠. 이걸 배당 푸시다운이라고 한다고. 이쪽에서 땡겨오는 거잖아요. 배당으로 푸시다운 땡겨왔다 이런 말을 쓴다고. LBO를 통해서 배당으로 푸시다운으로 뭐다? FI를 엑시켜줬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럼 이 말의 스토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그러면 얘가 차입금 땡겨와 손으로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자산 유동화시켜서 배당으로 빼왔구나 이 소리죠. 그 돈을 받아서 FI를 엑시켜줬구나 이 소리야 이게. 내가 M&A 이 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용어 이해하는 거래 용어. 별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회계를 아니까 내가 왜 회계적인 이펙트라고 강의를 붙였냐면은 보통 M&A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무제표 갖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 감으로 많이 운영한다고. 근데 회계를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떠올려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계 베이스니까. 우리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대부분이 회계 베이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배당을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뭘까? 그럼 내가 배당을 만약에 이걸 떼어온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항상 세금이겠죠? M&A 할 때 세금 모르면 여러분 답 안 나온다니까요. 세금이 문제야. 그러면 저쪽에서 팔 때 일단 뭐가 생기겠어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 차익 세금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거기서 일단 세금이 한 20% 나와. 그리고 내가 배당 빼올 때 또 뭐가 나오겠어요? 또 세금 나와 내가 배당 소득세를. 물론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여러분들 제거가 안 돼요. 그럼 세금 또 내야 된다고. 그럼 오는 단계 거칠 때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세금이 툭툭 떨어지면 얘 1,000억 엑스트하기 위해서 애초에 뭐다 원본이 되는 뭐다 유동화시키는 자산은 한 1,500억, 2,000억짜리 밸류를 유동화시켜야 된다고. 중간 단계에서 계속 캐시 아웃이 생기니까 텍스에 대한 캐시 아웃이. 이해돼요? 그럼 이때 무슨 스킴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할까? 텍스를 적게 내주는 스킴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100%딱 테이크오버 한 다음에 여러분 자기들이 FIX 시킬 때 배당을 절대 처음에 안 뺀다고. 뭐로 빼면 될까? 뭐로 빼면 여러분들 세금이 적게 나올 거야? 유상감자를 해요. 유상감자를 한다고. 유상감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재무대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쪽 내가 인수한 회사 지금 배당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현금화 시켜서 이익잉여금 줄이면서 내가 받아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감자를 해버리면 뭐를 줄이는 거냐면 현금이 빠져서 나한테 오는 건 똑같은데 캐시플로우는 이익잉여금이 주지 않고 뭐가 줄까? 자본금이 주는 거예요. 유상감자는. 그럼 어차피 자본이 주고 캐시가 나한테 온다는 건 똑같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세금 차이가 생긴다고. 왜? 배당은 100% 세금이야. 응? 근데 유상감자 하게 되면 이게 의제배당이 되거든? 의제배당이 뭐냐면 내가 투자한 돈 대비 그 다음에 내가 유상감자 때 받은 그 차이만큼만 세금 낸다고. 근데 나는 인수할 때 여러분들 프리미엄 주고 샀잖아요. 그럼 주식가액이 엄청 높게 평가돼 있지. 그러면 소각을 했을 때 당연히 뭐다? 내가 소각해서 받는 금액하고 내가 취득한 금액하고 차이만큼만 배당 소득세 낸다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받으면 100% 세금을 내게 돼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 주식을 팔았다고 쳐봐. 그럼 내가 산 금액과 판 금액 차이가 세금이겠지. 그 얘기 하는 거지, 지금요? 그럼 딴 데 파는 건 아니지. 팔면 결국에 넘어가니까. 그게 뭐라 유상감자라는 거야. 그럼 그 회사 돈을 갖고 내 주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100% 뭐 줄 테니까. 그럼 현금이 쫙 없어지면서 자본금이 줄어버려요. 그럼 세금을 덜 맞고 나온다고. 그래서 외국계 애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가만히 보시면 항상 투자하고 난 다음에 LBO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이벤트를 딱 보라고. 100% 유상감자. 그럼 이거 배경을 모르면 왜 유상감자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건 100% 세금 문제라고. 유상감자로 먼저 조져놓고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은 이익은 배당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했던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뭐냐? 론스타가 여러분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했었어요. 론스타가 극동건설 아시죠? 굉장히 M&A 시장에 오랫동안 매물로 나왔던 여러분들 건설사가 극동건설입니다. 그 극동건설이 여러분들 론스타가 샀다가 몇 년 후에 누구한테 팔았죠? 웅진그룹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웅진그룹이 그걸 샀다가 건설업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바람에 웅진그룹 유동성 문제까지 왔던 게 극동건설 케이스거든요. 자, 극동건설을 인수할 때 이것도 좀 배경이 복잡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론스타가 극동건설 인수할 때 커넥션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극동건설이 매각이 나왔는데 이게 매물이 나왔을 때 원래 여러분들 이게 뭐 했냐면은 퍼블릭 비딩을 했어요.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공모를 한 거거든. 그러면 1차 우선 협상자가 선정됐을 거 아니겠어요? 제 M&A 쪽 뒤에 가면 M&A 염들마다 프로세스까지도 내가 설명하는 염들 맵이 있어요. 내가 설명드릴게. 자, 공모를 했는데 그럼 가장 높은 가격 제시한 사람한테 보통 우선 협상 지위를 줍니다. 그럼 보통 염들 뭐부터 놓고 시작하라고 그래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딩 프라이스를 넣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넣기 전에 처음에 하는 게 보통 예비 실사라고 한다고. 그럼 예비 실사할 때는 인수 대상 회사가 절대 자기들 데이터룸을 풀로 염도 공개 안 해요. 어주이도주이 다 와가지고 자기 데이터 다 보고 나 안 사겠다 해버리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밖에 공개 안 한다고. 심지어 데이터룸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다트만 쳐와도 나오는 것 정도밖에 안 줘요. 그거 보고 네가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예비 실사할 때 돈을 딱 질러요. 근데 내가 최우선 협상자가 됐어. 그러면 얘한테 최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되면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본시사가 들어간다고. 그럼 그때부터는 데이터를 많이 까지. 근데 까기 전에 당연히 뭐 해요? MOU 체결하고. 그죠? MOU 체결한 다음에 뭐 디파짓 하라고 그래요. 네가 넣었던 비딩 프라이스의 보통 5% 내지 10%만큼을 디파짓 걸라고 한다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네가 실사를 중간에 추락하면 이건 위약금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야 진지하게 접근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염들보다 어중이 떠중이 와서 비딩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프로세스 진행하거든요. 예를 그래서 왜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 그때 여러분들 가격 얼마 불렀었냐면은 여러분들 6조인가 불렀어요. 6조.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 2부 EBITDA 멀티플 14배 불렀거든요. 맞아요. 14배 정도 불렀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인수했는데 6조를 불렀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 냈냐면 5%인 3천억을 냈었다고. 그러다가 실사하다가 뭐가 터지냐면 금융위기 터지거든. 그래서 하나가 중간에 포기했다고. 포기해서 얼마 날렸어요? 그 3천억 다 날려버렸죠. 근데 재밌는 게 3천억 날리는 그날 염들보다 하나그룹 염들 모든 결사 주가 다 올랐죠. 그게 염들보다 합병할 때 6조를 주겠다고 하는 금액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했거든요. 너무 고가로 매입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인수했다가 하나그룹이 유동성이 닥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컨설이 많았었다고. 보통 승자의 저주라고 하잖아. 위너스 걸스요. 그래서 그랬다가 다행히 3천억만큼 냈는데 실사를 포기하겠다라고 인수를 포기하겠다 하나그룹이 어나운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다 올라갔다고 이게 하나그룹이.
좀 아이러니한 케이스죠. M&A가 딜이 깨졌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 근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현대건설 매물 나왔을 때 그때 붙었던 데가 어디예요? 현대 여러분들보다 내부적인 분열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아산, 거기 현정은 회장, 요쪽하고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있었던 데하고 두 군데가 붙었잖아요. 현대 몰라요? 그때 붙었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우선협상 대상자가 누구로 처음에 선정됐었냐면 현대 아산 쪽. 근데 현대 아산 쪽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자금이 없는 회사였어요. 근데 현대 자동차는 유동성이 되게 많은 회사였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꽂을 수 있는 회사였다고. 근데 현대 아산 쪽은 뭐다 현금이 없었거든. 그래서 뭐 있겠어요, 당연히? 자금이 필요했었죠, 인수금융이. 인수금융이 필요해가지고 현대 자동차를 담보로 해외 소도를 파이낸싱 했다는 게 그때의 전체적인 공론이었어요. 프랑스계 은행에서 뭐 돈을 빌린다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계약서를 까라고 했는데 끝까지 계약서를 못 깠지. 왜? 계약서를 깠으면 당연히 거기 뭐가 잡혀있을까? 현대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말이 붙어있을 거니까. 현대아산이 마지막에 공개를 안 한다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딜이 깨져요. 그런 다음에 현대차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현대차한테 넘어가서 현대차가 결국 현대건설을 떠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구조가. 근데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현대아산이 포기하고 현대자동차가 인수한다고 딱 들었을 때 현대자동차 쪽 계열사보다 주가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아산 쪽도 주가가 같이 올랐다고. 다행이다. 너네가 인수하지 않아서 금액이 워낙 큰데 아산 쪽에서 하는 건 헤비하다는 거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현대 패밀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건설이 아산 쪽에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며느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정실 패밀리가 아니고요. 현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건설은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키웠던 모태가 되는 법인이에요. 근데 그게 현정 회장 넘어간다는 것은 심증적으로도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제 3자엠들 뭐다 캐스팅 보트 들고 있었던 게 누구죠? 정몽준 회장은 현대 중호업계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쪽 정몽준 회장이 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누구 편 들었겠어요? 아니 형수 편을 들었겠어요? 아니면 형님 편을 들었겠습니까? 형님 편 들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다 더 웨이트를 실어뒀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로 넘어갔던 케이스. 요즘은 M&A 같은 거 할 때 빅딜 같은 경우는요. 협상을 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 자기가 비딩 프라이스 넣으면은 뭐까지 입증하라고 소리 넣냐면 그 자금의 출처를 어디에 조달할 거냐까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 거기 먹튀 자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요즘은 큰 M&A 딜 같은 경우는 아예 인수자, 잠재 매수자로 여러분들 인바이트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입증이 돼줘야 돼요. 특히 외국 자본 들어오게 되면 외국 자금이 어디에 흘러 들어오는 거냐까지도 다 까라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하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있냐면 쿠션을 튀고 이름은 외국 펀드로 들어오는데 그게 한국 놈이 때가 있어요. 여러 군데 쿠션 맞고 들어와서 실제로 외국계 펀드 이름 돼 있는데 쭉 쫓아가면 그 한국에가 돌아가서 이렇게 조세피나 돌려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블락딜 같은 경우에 아니 큰 딜, 빅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한 다음에 클린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인수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중간에 이제 매도 자문해주는 회계법인들이나 법무법인이 그렇게 레인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배당을 주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유상감자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론스타였던 거예요. 론스타가 극동건설 인수를 딱 했거든요. 그때 금액이 얼마였냐면 내가 뭐하다 지금 론스타 케이스 빠지냐면 론스타가 극동건설 인수했을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게 신디케이터로 3명의 매수자가 들어왔었어요. 얘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보통 그러면은 뭐 넣어야 된다고요? 디파짓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기간을 한 일주일은 열어준다고. 기간을 줍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돈을 넣어주지 못하면 이제 세컨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론스타가 넣었던 금액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스토리가 있었냐면은 3일 만에 돈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M&A 시장에서는 독특한 요구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못 넣으니까 바로 론스타로 권한을 줘버렸거든. 거기에서도 뭔가 론스타가 중간에 뭔가 커넥션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론스타가 뭔가 우리나라에 그때 한창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고위직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중간에 그 브로커 했던 게 김현장,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었냐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과한 게 아까 그거니까 나중에 케이스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딱 와닿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그럼 돌아올게요. 그럼 론스타가 이제 그 두 번째 협상자지만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우협 대상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투자한 게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그때 기억나는 게 한 900억 정도의 극동건설을 테이크오버 한다고. 900억 정도에. 그럼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겠어요? 걔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FI인데 여러분 SI가 있고 FI가 있잖아요.
근데 FI들은 가장 최종 목적은 XCC 목적은 맞죠. 근데 FI들 중에서 성격이 또 나눠지는 게 이 기업을 잘 키워서 효율적인 어떤 기업으로 바꾼 다음에 엑시키했다라고 하는 컨셉을 접근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도죠. 우리 경영 참여 여러분들 뭐다 P들이죠. 우리 바이아웃 펀드라고 하는 애들. 보통 여러분들 뭐 MBK나 우리 IMM이나 이런 데들, 그쵸? 한인컴퍼니라든지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무조건 이 기업을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심지어 자기들 전문가 그룹을 거기 C 레벨에 다 심어갖고 기업을 뭐 하는 거다? 키우는입니다. 그 비효율성 다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기업을 밸류업을 시킨 다음에 엑시시키는 게 그게 여러분들 PE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PE들은 바이아웃 펀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벌처 펀드라고 하는 애들 있어요. 벌처 펀드. 벌처 펀드라는 애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형적인 뭐죠? 먹튀들. 여러분들 벌처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게 뭐 시체, 동물 시체 같은 걸 파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처라는 게. 그러니까 벌처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힘든 기업들 들어가가지고 뭐다 쪽쪽쪽 빨아먹고 그냥 나가는 거지. 이해되죠? 부실한 자산들 사가지고 거기 쪽쪽 빼먹고 자기 날라버리는 그런 형태인 거죠. 먹튀들 말하는 거. 자, 그럼 봐요. 론스타는 벌처 펀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자기들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극동건설, 고인컨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기업 뭐다 쪽 빼먹고 내 수익률만 충분히 나오면 되는 거야. 왜? 투자받은 놈들 인베스터들한테 충분한 수익 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겠다. 900을 딱 투자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극동건설 재무 상태를 쭉 봤더니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보였습니다. 극동건설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 충무로에 있었던 건물. 충무로에 극동건설 그 사옥이 있었거든요. 이거 딱 팔았을 때 이게 얼마나 하냐? 900억이었다고. 대박이네? 인수하자마자 판다고. 근데 건설회사는 그 본사 건물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 게 건설회사는 사이트별로 건설 현장 운영되면 본사 건물이 없다고 해서 크게 뭐다 데미지는 없거든요. 만약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염두보다 은행 같은 경우가 만약에 매장을 매각했다고 한다면 문제 있죠. 아니 은행인데 매장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하도 여러분들 온라인 플랫폼이 잘 돼 있으니까 카카오나 K뱅크나 여러분들 토스 이런 데들은 솔직히 이게 좀 다른 스토리긴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M&A 시장에 여러분들 나오는 그 매물들을 보면 저희도 지금 M&A 실사를 한 4-5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M&A를 떠나서 산업 파악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SM이 투자하고 있는 디오유라고 들어보셨어요? SM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디오유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연예인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상세계에서 거기 팬들이 뭐다 글을 쓰면은 연예인들이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안 해요? 근데 연예인 같은 애들이 거기 뭐다 스토리에 맞춰갖고 답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걔는 진짜 연예하고 뭐다 커뮤니케이션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빅히트, BTS가 있는 여러분들 그 회사, 그쪽 회사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여러분들 뭐다 플랫폼이 하나 있고, SM하고 JYP가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디오유라고. 최근에 상장한다고 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지금 이제 다다음 주 가서 이제 실사하고 거기 평가를 하는 게 지금 저희 업무인데,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용어 자체, 메타버스라는 여러분들 말 자체가 최근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요.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하는 게, 뭐, SK가 의뢰해서 지금 여러분들 마케팅 회사를 하나 여러분들 지금 실사하고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들어봤죠? 디지털 마케팅.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광고 대행사의 업무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겠다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런 회사가 해주는 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내가 A라는 광고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A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 판단하면 무조건 열 때마다 A 관련된 뭐 광고가 막 붙죠 이게. 이게 중간에 그 회사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광고주가 있고 매체사가 있으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 해가지고 광고주는 광고의 뭐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매체사는 어차피 자기 사이트에 뭔가 광고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광고주들의 수요와 여기 공급을 매치시켜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AI를 돌린 다음에 어디에다 박아넣어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뭐다 중간에서 브로커 피 받는 거예요. 그 회사를 실사하는데 뭐 용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매체사를 뭐라고 하냐면 뭐 SSP라고 하는 거에서 Supply Side 플랫폼이라고 하고 DSP는 Demand Side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M&A 시사 갔더니 네이버 찾아가지고 우리도 막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사에 대해서 어떤 구조가 바뀌는지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과거에 한 10년 동안에 걸쳐 바뀌었던 세상이 요즘은 1년 정도에 바뀌는 세상의 느낌?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는 이제 회계사를 관둬야 되나? 아니면 이 빠른 시대에 적응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요즘 제가 지금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바뀐 세상을 다 업데이트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지식도 업데이트하거나 배워나가는 게 너무 시간이 모자란데 새로운 세상이 막 바뀌니까 이런 내용들 이해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뭐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것도 실시하는데 와 처음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상화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지금 실시할 때 가장 큰 인수가 뭔지 아세요? 인수합병할 때 국세청에다가 이 거래 내역을 무조건 신고를 다 하게 돼 있다고. 게다가 비거주자 있죠,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 거래하면은 세상에 그 거래 차익의 원천 징수를 거래소한테 부과한다라고 좀 국세청이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회사 인수합병 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 인수할 때 이걸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비거주자가 거기서 뭐다 매매 차익 생기면은 그 거래소가 위드홀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어요? 이 위드홀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큰 이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구축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라고 이게. 매번 거래를 다 쫓아가야 되니까 거래소들 여러분들 그 시스템 구축할 때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M&A에 들어가는 어떤 인수 작업 위에 플러스 알파에 엄청난 KPI가 요구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장을 모르면 M&A 가격이라는 게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인수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돈이 얼마 들어갈 거냐 이 추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 M&A 같은 할 때 보면 그 산업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그게 맞겠죠.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 인수합병 할 때, GS가 투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에 떴지만 토스가 타다 인수할 때 그것도 이제 저번 달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 신문에 떴던 기사가 저희가 딜한 건데 솔직히 공유차 이거 여러분들 택시 드라이버들 이 피드백 모르면 이 시장 모른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택시 탈 때마다 물어봤어요. 드라이버들한테. 그리고 제 아시는 분이 택시회사 운영하는데 거기 이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야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택시기사들이 이걸 들어보니까 이 공유라는 게 카카오가 진짜로 여러분들 접속률이 좋거든요. 타다나 여러분들 SK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버. 우버가 생각 안 나서. 자, 우버랑 조인트로 SK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스에서 타다를 인수했고,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 개가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 마켓시와 카카오가 지금 95%예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여러분들 하도 욕을 많이 들어먹으니까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마켓시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SK 쪽이 좀 늘고 있고, 타다는 지금 요번에 토스가 인수하면서 토스는 또 뭐가 되게 강해요? 거기 고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카카오처럼 연결해야 쉬워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토스는 그걸 믿고 지금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할 때 그쪽 시장에 대한 시장을 잘 모르면은 이해를 못 한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카카오가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 왜 택시 부르면 카카오 제일 잡히잖아요? 제일 잘 잡힌다고 이게. 이게 걔들의 엄청난 이 노하우고 이게 밸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 봤더니 카카오에 전속되는 여러분들 택시기사들은요. 뭐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택시 시장이 젊은 사람보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그로잉 하는 여러분들 추세가. 나이 드신 분들이 택시를 많이 mon다는 거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뷰 봤더니 이거 무엇이냐면 카카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로 되는 게 되게 불안하대요. 그냥 그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구속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콜이 들어왔는데 콜을 리젝트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접속률이 확 떨어져요. 그 사람한테 배정을 안 줘버린다고.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카카오에서 자기는 중간에 좀 쉴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 다음 기사식당 가서 한 2시간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이걸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피드백도 있고 하나 예지만은 이렇게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게 M&A는 진짜 중요해서 제가 볼 때 여러분 M&A를 맡기거나 아니면은 수행할 때는 뭐도 꼭 하셔야 되냐면은 커머셜 딜을 하셔야 돼요. FDD나 텍스디는 그 숫자만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파악을 못한다고. 커머셜 디딜을 해줘야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DD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M&A 할 때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 최근 특히 시장이 많이 다변하게 바뀌는 경우는 여기 꼭 체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다시 본론 돌아올게요. 유상감자를 죽여서 자기가 빼오게 되면 900억 건물을 팔고 난 다음에 그걸 유상감자로 바로 죽였다고. 그러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900억 주고 이 회사 테이크오버 했는데 900억을 건물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유상감자 딱 때려 뿌리니까 제가 취득한 금액하고 나간 돈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실제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거지. 물론 정확하게 들어가면 좀 차이가 나요. 근데 그냥 쉽게 개념만 설명하는 거예요. 배당으로 다 빼는 것보다 유상감자를 했을 때 훨씬 더 뭐라고요? 돈이 덜 들어가겠죠. 빼올 때. 그 유상감자로 줘줬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익여금 범위 내에서 캐시가 생길 때마다 배당으로 계속 뺐어요. 그렇게 쪽쪽쪽 말리다가 3년 후에 누구한테 팔았죠? 웅진한테 팔았다. 그래서 많은 염들 그때 M&A 시장에서 웅진그룹을 굉장히 이상하게 염들마다 판단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알짜배기 다 판매됐고 거기 유동성을 론스타가 다 빼먹고 뭐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걸 왜 인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M&A는
미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 M&A 약자가. 미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M&A예요. 우리 표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CEO들이 뭔가에 필이 꽂히면은 경제적인 합리적 타당성에 대해 판단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도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행동주의 경제학 또는 행동주의보다 재무관리, 재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여러분들 경제학은 모든 사람들은 레이셔널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어썸션이 들어가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 거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근데 행동주의 경제학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 합리적인 행동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전에 리차드 타일러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상 받을 때 그 행동주의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상 받은 거거든요. 비이성적인 행동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성적인 행동만 하는지. 자기는 이성적이라 하지만 남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냐고 하죠. 심지어 와이프하고도 너 미쳤냐고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데 자기는 합리적 생각할 때 있다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웅진그룹이 그 기업 인수할 때는 너무 여러분들 웅진 윤석금 회장이 M&A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좀 뭐라고 했나 블라인드가 쳐진 느낌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3종 세트를 여러분들 인수했던 게 태양광, 건설사, 저축은행이었거든.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때 2000년 후반 이거 3개 인수했으면 끝장이죠. 그런 다음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러면 저축은행, 태양광 여러분들 이 건설회사 3종 세트지고. 그래서 웅진이 유동성이 말라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웅진그룹이 완전히 해체되는 범위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코웨이도 팔고 난리가 났죠. 싱크비 팔고 막 이랬잖아요. 결국 M&A를 잘못해서 그 사건까지 터졌던 게 웅진그룹 케이스입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스토리거든요. 이게. 그럼 돌아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지금 갖다 놓고 임수근육 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부분이거든요. 그럼 하나만 더 한번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 손이 넘어갈게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돈을 땡길 때 내가 돈을 차입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저쪽 회사 지분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이제 그 인수한 그 FI를 X시켜주기 위해서 피투자회사 자산을 다 유동화시켜가지고 그 돈을 유상감자나 배당으로 빼와가지고 차입금을 갚는 형태를 지금 취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인수형이 되는 거고 합병형 LBO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면 두 개를 그냥 합하는 거예요. 합한 다음에 자산 매각해서 그냥 뭐다 부채 꺼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합병하고 난 다음에 꺼제를 가면은 중간에 배당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 수도 있겠죠. 합병을 시킨 다음에는 지네 회사에서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꺼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배당이라는 작업을 거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배당을 받을 거냐, 유상감자로 갈 거냐, 캐시플로우 계산해보고 합병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갚아버렸을 때 나오는 어떤 캐시플로우하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것도 판단하면서 LBO를 스킵을 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아쉽냐? 그럼 나는 인수금융으로 돈을 빌렸다. 그럼 부채가 잡혀요. 그런 다음에 그 돈 갖고 인수를 했다고. 그럼 일단 우리 회사 뭐가 뻥 뜨죠? 부채가 너무 뜨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굉장히 신용등급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채권을 빌릴 때 신용등급이 부담되다 보니까 하나그룹은 여러분들 왜 합병 때리면서 염가매수책 만들어가지고 이익 만들어낸 다음에 인수금융연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대한생명 인수하는 거. 그게 그 포인트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는 M&A를 할 때 굉장히 고급 스킬이 실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90년도 후반에 IMF가 터지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스킴을 짜면서 아, 이런 스킴도 가능하구나. 그때 우리가 알게 됐거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거 뒤에 교환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들 뒤에 교환에 다 있어요. 지금 교환 하나 펼쳐놓고 얘기하지만 뒤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자, 금호가 지금 금호그룹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뭐 대한항공한테 매각을 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호 아시아나가 여러분들 이게 재무 상태가 안 좋아졌던 여러분들 스토리가 최근에 재무 상태표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 2000년도 후반에 어디를 인수하다가 금호그룹이 여러분들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렇죠. 대우건설, 대한통운 이거 인수하면서 문제 생겼던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금호그룹이 제일 먼저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 EV, EBITDA 멀티플을 한 15배를 적용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미국 M&A 시장에서 EV, EBITDA 멀티플 평균이 지금 한 8배에서 10배거든요. 평균이. 업종 불문하고. 그냥 평균 냈을 때 8배, 10배가 가장 에버리지라고 조사가 돼 있어요, 지금요. 미국 M&A 시장에서. 물론 이제 기업별로 들어가면 편차는 크겠지. 하지만 평균 내면 그 정도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해하시고. 그럼 가요.
2부 에비타가 10배 정도가 나오는 게 평균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나중에 자본시장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증발공 시행세책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 할인율이 나오거든요. 뭐하고 뭐 둘 중에 큰 걸 쓰세요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뭐하고 뭐 비교하는 것 중에 항상 10%가 있다고. 10%면 여러분들 몇 배에서 여러분들 뭐다 주는 거죠? 10배 주는 거잖아요. 캐시프로를 10%로 땡기면은 10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2부 에비타 평균이 10배 나온다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규정을 만들 때 그냥 10%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10%를 땡기면 연구 현금을 100이 있는데 할인율이 10%면 이거 현가 땡기면 1000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에비타가 100 나와. 2부 에비타 멀티플. 그럼 얼마라는 거죠? 1000이라는 거죠. 기업 가치가. 그 10배라는 개념이 그렇게 적용된 거예요. 10%가 나온 게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10%의 의미 자체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거 자체가.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금호가 인수할 때 15배를 줬다. 그럼 고가 인수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연결 대우건설 인수하는데 문제는 잘 봐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의 지분을 테이크오버 하는데 실제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한 6조인가 7조가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대금은 1조 한 5천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열사 자금까지 다 동원했을 때. 그럼 당연히 4조 5천억 어떻게 했겠어요? 인수금융 땡겨왔겠죠. 그때 같이 투자했던 게 IMM인가 미래에셋인가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4조 5천억 인수금융을 해줘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받았냐? 누가 받았죠? 그럼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모양을. 그러면 자 봐요. 여기가 대우건설이야. 대우건설의 지분을 누가 인수했다고요? 금호가 인수했어요. 근데 금호가 인수하는데 누구랑 같이 조인으로? 얘들하고 조인트로 인수했다는 거죠. 조인트로 인수하면서 얘가 4조 5천억을 꼽고 내가 1조 5천억 꼽았어요. 쉽게. 그럼 누가 대주주가 되는 거죠? 금호예요? 아니면 FI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FI가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FI들한테 의결권 난 넘기라고 한 거예요. 의결권 다 넘겨라. 됐죠? 그러니까 지금 4조 5천억을 투자는 했지만은 내가 4조 5천억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에 무슨 조항이 있었냐면은 미안하지만 그 FI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얼마 이상 되면은 걔들은 주식가치 그 이상 될 때 시장에서 팔고 나가고 근데 만약 주가 자체가 만약에 어떤 주가 이하로 떨어지면 얘들이 누구한테? 금호그룹한테 야 이거 사가라고 할 수 있는 풋백 옵션이 있었다고. 얘들 풋백 옵션. 얘들죠 풋백 옵션. 얘가 풋 던지면 난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스킴으로 금호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도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M&A 같은 거 할 때 FI를 인바이트 할 때 보통주로 인수했지만은 걔들은 의결권을 말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의결권 대신 행사하겠다, 가능하다고요. 대신에 내가 그걸 다시 사오겠다, 가능하고요. 스킴 짜기 나름이라고 이게. 그럼 난 풋백 옵션을 받고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후에 어떻게 됐냐? 주가 올라 떨어졌다? 주가가 처음에 올랐어요. 그럼 FI들은 자기들이 풋백 옵션을 행사할 때 금호그룹한테 나 이 금액에 팔 거야 라고 던지는 금액보다 주가가 높았다고. 그럼 어디서 팔고 나가면 되는 거죠? 시장에서 엑시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 그 사이에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니까 대우건설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이게. 그럼 폭락을 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FI들은 시장에서 팔 수가 없잖아요. 너무 주가 낮으니까. 그래서 뭘 던진 거냐? 금호그룹한테 풋백 옵션 행사한 거예요. 이걸 못 받은 거예요. 이걸 못 받은 거라고. 최근에 교보생명이 여러분들 그 한번 지분 인수 관련해서 이것도 인수금융 들어왔는데 인수금융 들어와가지고 이걸 던지는 걸 내가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 가격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 책정됐다라고 교보생명의 대주주 회장님 수긍 걸었잖아요, FI한테. 나는 터무니없는 수긍일 거다라고 내 마음을 몰라서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겼어요. 그 조건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갖고 이겼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M&A 할 때. 인수금융 끌고 오면서 보통주로 같이 들어는 가는데 네가 의결권 포기해 대신에 내가 던지면 받을게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나중에 콜할게 이런 거. 얘가 던질 수도 있고 내가 콜할 수도 있고 양잘 다 넣는 경우도 있고 콜 풋을 이해돼요. 그래서 금호그룹이 그때 풋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지, 금호가. 그래서 주거래 채권단 산업은행이 개입을 한 거예요. 금호그룹은 대패죄라고 한 거죠.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에서 중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이 돈을 어레인지 해가지고 FI들 액시켜준다고. 대신에 그 시켜준 금액은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한 10,000원 정도가 낮게 액시켜줬다고. 주당. 너네도 막장 가면 못 받으니까 이거 받고 빨리 빠져. 그럼 걔들이 빠져야 산업은행이 ESR 지배구조 바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호그룹은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겁니다. 그때 돈을 융자해주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대강스토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화할 때 항상 산업은행이 나오는 거, 산업은행이. 그래서 금호그룹이 최근에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20년도 후반에 바로 이 대우건설 인수, 이때 너무나 많은 인수금융, 자기 유동성 생각하지 않고 너무 EV 에비타 멀티플을 많이 줘가지고 인수했다가 후속적인 폭풍이 생겼던 게 그 케이스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요새 회계적 이슈가 하나 있다. 무슨 이슈가 있냐? 여러분 2000년 후반이니까 이때는 국제기준이 도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 IFRS 도입한 게 2011년도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내가 이만한 거 기억나요? 우리가 부채 표시를 하려면 내가 뭔가 지급해야 될 의무를 회피를 못하면 부채고 회피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본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 우리. 네. 그럼 일주일 만에 만나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수험 강의가 아니라고 복습을 안 하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여러분 이거 교양으로 듣는 거나 교양으로 듣는 거구나. 교양으로 들어도 좀 복습을 해주세요. 자, 가요. 저쪽 회사가 풋옵션이 있어. 풋옵션이 있으면 제가 던지면 나 받아야 되죠. 따라와요? 지금 우리 M&A 계약에서 옛날에 K기업의 경우는 풋옵션이 있으면 풋옵션이 있다는 거 주석에만 쓰면 돼요. 근데 IFRS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 계약서에 풋옵션 있어? 그럼 풋옵션을 던졌을 때 네가 회피할 수 있어? 회피 못하잖아. 그럼 이거는 파생상품 옵션 가치를 공정가치 평가해서 장부에 부채를 뻥 띄워줘야 됩니다. 그 부채가 엄청나게 잡혔겠죠. 그러면 금호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주석에 떠 있으면 주석 잘 봐요, 안 봐요? 주석 잘 안 보잖아요. 대신에 이걸 만약 파생부채를 평가하는 IFRS 기준이었다면 엄청난 부채가 떴을 거라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HM&K 저번에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채가 엄청 떴을 거라. 그러면 이게 충분히 정보 이용자한테 워닝이 됐겠지. 근데 그게 장부에 안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회계학자들이. 만약 그때 IFR 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풋옵션의 가치를 부채로 엄청나게 띄웠었어야 될 것이고, 그랬다면 금호건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미리 자본시장에 원인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IFR 쓰고 있는 상장기업들은 이런 M&A에서 FID라고 계약을 쓸 때 내가 계약 던지는 걸 풋옵션 받겠다라고 한다면 뭐 띄워야 돼요? 부채 무조건 띄워야 된다. 그래서 그 옵션을 던졌을 때 내가 갚아줘야 될 뭔가 의무를 확률 계산까지 해가지고 이항 모형을 쓰게 되는데 그걸 써가지고 장부에 부채를 다 띄워놔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뭐가 돼 있어요? 주가가 이건 떨어질수록 가치가 커지겠죠. 제가 던질 때 받아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옵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오늘 설명하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때 장부에 잡았던 4조 5천억 이 위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1조 8천억 떠 있는 것도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한다고, M&A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된 테마거든요, 이게. 스토리를 갖고 한번 드러나야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책을 봤을 때 이론적인 내용을 읽었을 때 훨씬 이해도가 빨라요. 이론적으로 회계를 배우게 되면 나중에 실무적인 적용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이론이고 실제가 전혀 적용이 안 된다고. 근데 실제를 한번 들어보고 딱 읽어보면 이 말이구나. 금방 이해될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절대 이론적으로 출발하는 게 힘들어요. 실무를 먼저 듣고 그 케이스에 어떤 기업이 이런 케이스도 한번 듣고 그리고 회계 조문을 읽으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 쏘레 말이 쭉 풀어서 나온다고, 이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어차피 자격증을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회계적인 연대 이슈들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매일. 신문에 매번 나오잖아요. 경제신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회계적 테마 되게 많이 나온다고. 더벨 이런 데 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루에 2-3개 정도만 읽어보자라고 해도 한 2달, 3달만 지나도 굉장히 학식이 넓어져요.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야 재밌거든요. 제가 회계사를 25년 해보는데 느낌이 내가 10년 동안은 회계사가 재밌었을까를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나 회계사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식과 경험이 쌓이니까 어떤 회사를 딱 봤을 때 이슈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커멘트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럼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상대방의 만족감을 보여줄 때 자기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10년 동안 회계사 할 때는 내가 이거 회계사라는 게 맞는 건지 내 회계사 말고 다른 적성이 맞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굳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좀 많이 알아야 기본적으로 뭔가 사안을 봤을 때도 여러분이 좀 재밌게 이게 내가 이걸 풀어서 해석하고 판단해보고. 요즘은 워낙 네이버나 검색해보시면은 특히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봐도 굉장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자, 가상화폐 거래에서 실수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거기 여러분들 AM이라고 해서 엔티 마니 론더링이라고 해서 왜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게 있거든요. 금융기관은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구축해야 돼서 어떤 걸 구축해야 되는 거지? 궁금했더니 우리나라 걸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딱 가보니까 AML 관련된 외국 강의가 엄청 많더라고, 실제는. 그래서 일요일 내내 여러분들 거기 있는 강의 다 들어봤다고. 그랬더니 프레임이 생겨요. 너무 잘 나오니까 설명들을 너무 잘해주더라고, 실제는.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정보라는 것 자체를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조금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지식 습득이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풋백 옵션이 있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금호 같은 경우는 장부에 부채를 잡았어야 돼. 그때는 주석에만 공시를 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두산이 M&A 할 때 그때 그 M&A는 제가 회사 이름은 조그만 회사라 기억이 안 나는데 두산도 인수금융을 땡겨오면서 이렇게 풋백 옵션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는 K기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산은 그 파생평가를 부채를 잡았었다고. 그때 감사했던 회계사는 이걸 부채를 잡는 게 논리에 맞지 않냐라고 그때 감사했던 어카운팅 펌은 레커멘드 했던 거죠. 주석에만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게 그때 의견을 줬던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 예? 근데 여러분들 그 금호 쪽은 감사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떤 회계법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도 빅4였다고. 근데 거기는 주석에 공시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의견이 달랐었는데 결국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산그룹이 했던 회계 처리가 맞는 게 아니었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밌는 게 봐봐 회계가 얼마까지 가나 봐보자고. 내가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했는데 풋백을 내가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부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여력이 없어가지고 왜 FI가 봤더니 네가 이걸 사줄 능력 나는 없다고 와. 모회사가 풋백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모회사가. 그러면 재밌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모회사가 풋백을 받으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안 잡히게요? 부채가 안 든다고. 내가 풋백 옵션을 뭐다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주석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런데 모회사가 뭘 받았어요? 풋백을 받았잖아요. 그럼 모회사는 당연히 뭘 잡아야 돼요? 지금 자회사 쪽에서 뭔가 인수했고 이쪽 회사의 의결권을 내가 받았지만 풋을 던지면 모회사가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모회사 딸에서 뭘 잡아야 돼요? 부채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회계 결산하는 사람이 뭔가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없이 그냥 계약서에 한 문구로 돼 있잖아요. 그럼 결산할 때 그 문구 뭐다 놓쳐버리면 장부에 안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상장된 법인들의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강조해요?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이거 무지 강조하잖아요. 이거 감사받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내부 회계가 잡아주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못 잡아주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 담당 부서도 얘기 안 하고 회계팀도 모르고 그럼 회계사도 모른다고. 회계부서가 말 안 하는데 여러분들 회계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바보입니다, 바보. 걔네들이 말 안 하면 나 몰라요. 근데 회계팀도 몰라. 왜냐하면 그 M&A를 뭐다 전략 기획팀에서 실행했다라고 하면 계약서를 못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산출할 때 실제 맞게 처리했냐라고 하는 숫자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완전성이에요. 빠지는 게 뭐다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불쑥불쑥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 프로세스 심어줄 때 이 주요 계약을 놓치지 않게 잘 스크리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라고 한다고. 이런 것들은 불쑥불쑥 빠져버리겠죠. 게다가 그 계약서를 그냥 영혼 없는 사람이 갖고는 이 보이겠어요? 아니 M&A 계약서에 풋백 옵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풋백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럼 장부에 부채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그래서 계약서 검토 같은 거 할 때는 뭐다 거기에 회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검토하지 않으면 내부 회계 감사받을 때 의견을 적정을 받지 못해요. 회계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계약서 스크리닝하게 돼 있다고. 이걸 만약 회계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다라고 하면 아무리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어도 내부 회계는 엉망이다라고 의견을 적정을 안 줘버린다고 회계사들이. 요즘은 굉장히 회계팀에 뭐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게 많아졌죠 지금 최근에는. 그죠? 그래서 내부 회계 쪽도 지금 최근에 뭐 강의를 많이 해달라고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이 패스캠퍼스 올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내부 회계 모르면 상장법에는 진행을 못해요. 근데 실제 이게 되게 추상적인 컨셉이거든. 내부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다 보니 컨설팅도 받고 감사를 받는데 회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한번 강의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놓치지 않게 잘 정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미안해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인수금융이 무슨 생각을 못했냐면 내가 저 회사를 인수하면 내가 재무상태표에서 내가 부채를 일으켜서 그 돈을 갖고 인수한다는 개념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장부에 다 잡혀버려. 부채가 다 뜨는 거지. 그 리스크가 나한테 다 익스포저가 되고. 그래서 인수금융 할 때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를 끼는 거죠? SPC를 만드는 거예요. SPC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봐요. SPC를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SPC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SPC를 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원래 SPC라는 용어가 나왔던 여러분들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SPC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점이 언제냐면 90년도 후반에 IMF였던 것 같아요. IMF 때. 왜냐하면 제가 95년도 회계사 시험 붙고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SPC가 뭔지를 몰랐어요. SPC는 여러분들 그냥 기업 그룹 SPC 그 빵집인 줄 알았어요. 스페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SPC라는 개념이 나한테 피부에 안 와닿았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SPC가 막 나오기 시작했냐면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때 자산관리공사 있잖아요. 옛날엔 캠코 그 사업공사라고 했죠.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기업들을 막 부실 자산을 사왔던 적이 있었어요. 기업들이 망가지면 자산이 부실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힘드니까 우리나라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캐시를 인젝션한 다음에 부실 자산을 받아와 준 거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캐시를 인젝션 해주고 그럼 그 회사는 어때요? 일단 순통이 되겠죠. 근데 누가 문제가 돼요?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공사가 운영되는 건데 그런 부실 기업들 채권을 다 받아오니까 그 채권을 뭐 해야 된다? 이거를 자산관리공사도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나왔던 게 그 부실채권을 묶어서 풀링으로 묶은 다음에 이거를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기 시작했죠. 사라고. 그게 우리 잘 알고 있는 NPL 채권이라고 들어봤어요? NPL? Non-Processing Loan. 부실채권을 영어로 NPL이라고 그래요. Non-Processing Loan. 프로세스가 안 되는 론이라는 거지. 회수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기업들한테 그런 채권들을 다 사요. 들어봐요. 다 사요. 다 사고 난 다음에 이 채권을 뭐 하셔야 됩니까?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회수하는 데는 관리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제3자 인베스터한테 파는 거죠, 이거. 그때 이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사는 놈들 기관들이 누가 사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 이런 데들이 사는 겁니다. 거기 론스타도 있었어요. 그럼 걔들이 이걸 유동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요. 어떤 구조 만들면 되냐? SPC를 만드는 거죠. SPC를 만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조달될 수 있는지 봐요. 만약에 론스타가 저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1조짜리 채권을 판다는 겁니다. 그럼 1조짜리 채권을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돈 없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 금융 SPC를 만들어. 만든 다음에 투자자한테 뭘 받는 거죠? 투자를 받는 거예요. 왜?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돈 갖고 채권을 사오는 거죠. 지금 왠지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SPC 만들어서 재무상태 그려놓고 저쪽에 채권을 내가 사오고 그 사올 수 있는 자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파이낸싱 하는 거죠. 그때 그 증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 거냐면 ABS라고 하는 거죠. 이 부실 채권 에셋을 백해서 시큐리티 발행한다. ABS, Asset Backed Security. 그게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같으면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그놈이 미국의 금융위기였던 가장 주된 주범이죠, 이게. 응?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럼 봐요. 그러면 금융 SPC 만들었을 때 채권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ABS 발행해서 자금 들어오고, 그럼 이게 채권일 때는 부채 들 거고, 주식 같으면 에코티 뜨겠죠. 그럼 장면에 뭐가 잡혀요? 부실채권이 잡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론스타 입장에서 금융 SPC가 수익이 나려면은, 그때 에코티는 여러분들 론스타가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금액을 꽂아놔. 제일 후순위겠지. 그 윗선에 우선순위를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ABS 발행할 때도 여러분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시용도를 다르게 둔 다음에 금리를 다르게 조율할 수도 있겠죠. 느낌을 잘 봐봐. 여러분 지금 채권이 들어오는데 채권이 1조짜리지만 거기에는 부실한 것도 있겠지만 담보가 잡혀있는 건전한 채권도 있거든요. 그럼 캐시플로우를 뭐 할 수 있겠다? 캐테고라이즈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자금 투자한 사람한테 선순위 후순위 깔 수도 있다. 그럼 선순위 쪽은 여러분들 누가 들어오겠어요? 보통 개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안전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되는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대신에 수익률은 적은 거지. 세이프한 현금으로 그냥 매칭시키는 거죠. 대신에 인생 뭐있냐? 하이비스, 하이비트. 그럼 후순위로 깔리는 거지, 이게.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들어왔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쭉쭉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리스크는 높지만은 금리는 높은 거죠, 이게. 하이비스, 하이비트냐. 이걸 보통 우리 심에서 워터폴 구조라고 하냐, 워터폴. 폭포에서 떨어지는 이게 들어왔을 때 워터폴 구조로 이렇게. 이해되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밑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제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주주죠. 보통주. 그 위에 우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말하는 하이브리드가 있고, 메자닌. 그런 다음에 위에 채권이 있고, 맨 위에 세이프한 거 있고. 이렇게 워터플로 짜는 거, 이게요. 그런 스킵을 다 짜는 거죠, IB 애들이.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SPC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땡겨온 다음에 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돈 갖고 배분하면 되는 건데, 왜 론스타가 돈을 많이 벌었던 거냐면, 부실 채권을 사올 때 여러분들 걔들이 채권 금액이 1조짜리 같으면 1조 주고 안 사겠죠. 왜? 디폴트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보통 한 3천억, 4천억의 딜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론스타가 들어왔을 때 론스타 애들이 엄청나게 어그레시브하게 비딩 프라이스를 넣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딜했던 것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2천억 후박대 불렀던 것을 걔들은 3천억 후박대를 불렀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론스타는 이득이 나는 거예요? 선순위에서
먼저 띄워주고 다 띄워주고도 나오면 자기 거잖아. 보통주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위에 있는 애들 엑시 다 시켜주고 남는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남의 뜰하고 비슷한 거죠. 화천대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민간사업자가 맨 밑에 있었겠지. 그리고 지금 성남의 뜰에 여러분들 성남시가 중간에 우선주로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거기가 중간쯤에. 그 다음 그 위가 PF 차입금이었겠지. 그럼 PF 차입금 먼저 꺼주고 그 다음 성남시가 받아가고 그 다음 뭐다 보통주 민간에 받아가는 거였거든. 그럼 여기 자산 쪽에 있는 뭐다 이 부동산이 다 현금화 돼가지고 워터폴로 가져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 구조를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성남시 입장에서 내가 5천억을 확보했다는 말 자체가 이게 뭐다 어떤 관점에서 쓰냐면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냥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된다고. 왜냐하면 그때 분양을 때릴 때 자산 쪽 자체가 원래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유동화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분양 엄청 많이 되고 있지만 갑자기 아파트 시장이 꽁꽁 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다? 일단은 무조건 5천억 확보해. 무조건 달라고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내가 계약서를 못 봤지만은. 그러면 이게 안 돼도 확보해달라는 겁니다. 안 되면 보통 투자했던 너네 민간사업자가 우리 보존해줘. 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야, 원래 뭐다 이걸 민간한테 나가는 건데 내가 5천억 땡겨온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맞는 거죠. 구조 자체가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 정도 땡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행사 규모가 커도 5천억을 내가 확보하겠다는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자산 쪽에 현금이 너무 많이 벌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5천억밖에 안 가져갔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많이 번 거 중에 왜 5천억밖에 안 가져가?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다만 이제 뭐를 갖고 이제 야당은 얘기하는 거냐면, 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네가 자꾸 말을 하는데 거기에 성남에 있었던 그 시행 디벨롭한 그 사이트는 누가 봐도 99%보다 엄청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리스크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게. 그런데 5천억밖에 안 가져갔다는 것은 또한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쪽에 주장하는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행에서 우선주들은 남는 이익 분배금을 내가 몇 프로 가져갈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픽스를 얼마 주게 한다고요. 응? 그리고 의결권도 보통 많이 가져가고요. 우선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우선주인데도 무슨 뭐 의결권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다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 의결권도 우리가 받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거의 모든 시행사가 FI 투자 받을 때는 보통 우선주 들어온 친구들 다 의결권 줍니다. 여러분 벤처기업 투자 받을 때 FI들 뭐 다 줘요? 의결권 다 주죠?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상법에 나오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 책에 나온 얘기고 실제 실무가 우선주 의결권 되게 많이 줘요. 정관에 명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지 우리 따로 의결권 따로 받았다는 게 대단한 뭐다 골격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 배운 지식 갖고 이런 주장은 저쪽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은 저쪽에 있는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 좀 판단해 나가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거지 뭐 정치적인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럼 빨리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융 SPC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스킴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다가 M&A 하다 보니까 내가 부채를 땡겨가지고 뭔가 사업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온 게 뭐냐면 자, 인수금융 땡길 때 우리 비이클로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밑에 뭐를 만들어요? SPC를 만드는 거죠. 근데 봐봐요. 인수금융을 할 때 SPC를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투자자가 지금 아까 LBO를 생각하면 가장 쉬운 게 만약에 여러분들 LBO 하는 과정에서 SPC를 만들지 않고 인수하겠다는 그 기업에다가 돈을 1,000억을 꽂아주게 되면 얘는 물론 그 1,000억을 투자해서 그 돈 갖고 저쪽에서 지분 인수하면은 거기서 자산 유동화해서 내가 받을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돈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채권자고 그 회사 자산의 집행력이 같아지는 거죠. 지금 인수하는 회사에 재무제표에 부채가 잡혀있지만 다른 부채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갖고 주식을 샀을 때 다른 채권자들도 이 자산에서 집행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잖아요. 그러면 다른 리스크, 다른 채권자 이미 뭐다 부채가 잡혀있는 사람들의 리스크까지 같이 반영돼서 뭔가 자금 조달 금리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대로 띄어내서 요 금융 SPC만 가지고만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꼽는 FI들은 요 금융 SPC가 인수하는 그 자산만 갖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겠죠? 캐시플로를 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리스크만 반영한 금리를 조달할 수가 있다고. 이래요. 그게 금융 SPC 만드는 첫 번째 이유. 재무적인 이유. 회계적 이유도 있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K갭하고 IFRS가 차이가 나는 게 K갭은 여러분 2000년도 지금 2011년도까지 그 사이에는 K갭밖에 없었다고요. 우리나라 회계기준. 우리나라 회계기준. 여러분 비상장회사 은행들이 자 대출 심사합니다. 재무제표 제출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연결로 제시해요? 개별로 제시해요? 개별이에요. 연결이 아니라고. 연결로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다? IFRS 보고 있는 상장기업만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 비상장도 올해부터 K갭을 쓸 때도 연결해서 간다라고 여러분들 갭이 만들어졌었는데 하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힘드니까 2년을 유예시켰다고.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연결이 주제무시가 아니에요. 2023년도부터는 비상장도 연결로 가야 돼.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뭐다 연결이 주제무시가 아니었단 소리예요? 대박이죠. 그러면 내가 인수금융을 직접 일으키게 되면 장부에 부채가 뻥 뜬다고. 회계상으로도 뭐가 안 좋아져요?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금융 SP를 딱 띄워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거기다가 에코티에 꽂아. 그럼 내가 100% 자회사를 만드는 거지요. 자회사 만든 다음에 거기서 부채를 일으켜. 그럼 돈이 생기는 거지. 그 돈 갖고 저쪽 회사를 잡아. 지금 대화하고 있죠, 모양?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뭐가 잡히죠? 주식이 잡히는 거죠. 그럼 에코티에 내가 100만 꽂아. 그리고 뭐다? FI한테 1000을 조달했어. 그럼 현금이 1100이 되지. 그 1100 갖고 저 회사 지분 인수했대. 그런데 내 재무상태표에는 연결하지 않고 개별로 보게 되면 뭐만 장부에 딱 뜨게요? 주식 100만 잡힌다고? 그럼 재무제표에 뭐가 잡히잖아요? 부채가 안 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M&A 할 때 여러분들 금융 SPC 만드는 가장 큰 실익이 뭐였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그 금융 SPC를 만들어서 오는 자산의 그 캐시플로우만 반영해서 뭔가 조달 금리를 결정하는 재무적인 동기도 있었지만 회계적으로도 대박인 거죠. 부채를 뭐다 내가 안 잡고 거기다가 뭐다 덤핑을 시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쪽에다 부채를 다 잡아놓는 거지. 이걸 off BS 파이낸싱이 나온다고. 부의 금융. 장부의 부채를 잡지 않고 내가 파이낸싱 했다는 표현을 써서 부의 금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강 이해되세요? 그렇게 만들었던 게 기본적인 스킴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IFRS가 도입된 게 2011년도였죠. IFRS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연결로 보여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SPC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뭐다 이렇게 스킴을 짜는 것 자체가 요즘 상장 법인의 경우는 니즈가 굉장히 뭐다 회계적 관점에서는 거의 없어진 거지. 재무적인 장점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재무적 장점이 있으니까 여전히 금융 SPC 쓰긴 쓰는데 과거에는 회계적인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회계적 장점이 거의 없어진 거죠. 내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럼 두 회사를 뭐 하셔야 돼? 합해버려야 된다고. 그럼 부채를 거기다 빌렸지만 실제 재무제표는 내가 엎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그대로 꽂혀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뭐다? 재무제표의 이펙트는 별로 똑같이 부채가 잡힌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하게 해요? 중국까지 가지 말자. 여러분, 엔론 사태 기억나요? 엔론, 미국의 분식 사건 대명사 엔론. 엔론이 어떻게 했냐면 SPC를 만드는데 요놈들이 SPC 만들 때 에코티를 회사가 투자하지 않고 굉장히 띵캡을 집어넣어서 띵캡탈라이제이션 자본을 엄청 적게 집어넣는데 이 자본을 넣은 사람을 그 회사 직원을 주주로 만들어버린 거네. 직원이 거기 주주가 되는 거야. 우리 회사가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이 어디 가서 회사 만들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SPC를 만들어서 이 구조를 짠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저쪽 회사 지분이 있어 없어요? 나는 없고 우리 회사 직원이 만든 회사가 하나 있었다는 금융 SPC. 그걸 만들어 놓고 이 구조를 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회계상 봤을 때 내가 저기 지배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직원이 들고 있는 거 직원이. 근데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 직원은 실질적인 리스크를 따르지 않고 모든 그 SPC의 모든 뭐다 수익자 그리고 그 SPC의 의사결정은 엔론이 거의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 내부 계약서는.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그때 엔론이 무슨 사건 터졌냐면은 그런 다음에 연결 안 해버렸다고. 그럼 장부에 크게 잡혀야 될 부채가 안 잡혀버린 거죠. 근데 실제 그 SPC에서 부채가 너무 큰 금액이 있었거든요. 은행들하고 약간 공모가 있었어요. 공모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은행은 요 회사한테 빌려주고 그럼 회사가 여러분들 이 SPC가 돈을 빌려면 뭔가 자산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산은 뭐로 여러분들 스킴을 짰냐면은 엔론하고 SPC하고 무슨 계약을 맺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을 너한테 넘길게요 라고 하는 포워드 컨트랙을 체결해요. 포워드 컨트랙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물건을 팔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SPC에서는 그 물건을 내가 살 거니까 이 자산을 담보로 내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빌려서 그 물건을 사오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SPC는 장부에 뭐가 잡히냐면 차입금이 뜨고 재고가 잡히겠죠. 대신에 엔론은 어떤 형태가 벌어지겠어요? 그 회사한테 재고를 판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그럼 팔고 되면서 돈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엔론은 어떻게 회계 처리한 거냐면 재고를 팔았습니다라고 회계 처리한다. 매출도 잡고 원가도 잡고 그 다음 돈 들어온 것만큼은 영업활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장부에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빅픽처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예요? 솔직히 중간에 SPC는 형식상 만드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돈 꿔준 거랑 똑같아요. 엔론의 재고를 담보로 거기 돈이 흘러간 거잖아 이게. 그럼 엔론이 부채를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SEC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금융 SPC가 아무리 엔론의 재고를 받아오겠다라고 해서 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맺었지만 이게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신용 보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강을 받았냐면 엔론이 여러분들 뭐다 이면 계약으로 개런티를 써줬어요. 요 SPC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SPC 돈 꿔준 거에 대한 시형 보강은 누가 다 해준 겁니까? 엔론이 다 한 거죠. 지 재고도 담보 제공하고 보증도 써주고. 근데 그 해당되는 부채는 SPC에 다 잡아놓은 거지 이게. 그게 터졌던 게 엔론 케이스입니다. 물론 엔론의 분식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게 결정적 분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이야. 중국 가보면 여러분들 주주가 전부 이 회사 투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 뭐라고 부를 때가 있냐면 중국 회계사들이 VI라고 불러요. 연결해서. 이것도 M&A랑 관련된 거잖아요. 에코지션 VI, Variable Interest Entity라고 해가지고 저쪽 회사가 지분은 없어. 근데 거기 보니까 에코티가 굉장히 뭐다? 형식적인 거야. 봤더니 이 회사 직원이야. 근데 그 회사의 모든 디렉션을 요게 다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기준은 이거 두 개 합하게 돼 있어. 그래야 아까 그런 여러분들 뭐다? 조작을 막을 수 있겠죠 이게. 거기까지 뭐다? 연결 지배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대.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융 인수를 하기 위해서 SPC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다 뭐가 된다? 연결로 끌려와야 되는 여러분 이슈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 SPC 만들면 장배 부채 안 잡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그건 미안하지만 IFRS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IFRS는 웬만큼 그 비클이 너의 목적 때 만들어졌고 네가 그 비클의 주된 수익자라 판단하면 웬만하면 연결해야 돼요. 그럼 부채를 덤핑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때 IFRS 도입할 때 신문에 IFRS 도입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가 기사에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융 SPC를 통해서 부의 금융 효과를 누렸던 지금 현재까지의 자금시장이 IFRS 도입하고 나서는 그 실익이 상당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신문에 뜬 적이 있었다고. 그게 바로 그 이슈인 거예요. 연결 이슈. 이제 에코지션 할 때 그런 지배권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어쨌든 재무적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재무적으로는 자기가 빌린 거보다는 여러분들 금융 SPC를 만들어서 파이낸싱 하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 훨씬 부담이 덜하죠. 나는 에코티만 꽂아놓고 에코티 투자자는 여러분들 뭐다?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지는 거니까 거기서 뭐다? 리스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M&A 할 때 자기가 자체 인수금융보다는 이렇게 SPC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BS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얘기가 인수금융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 뒤에 보면은 지금 내가 오늘 말했던 내용이 여기 좀 나와요. 풋옵션 케이스, 대조한 케이스 인수한 거. 그 다음 대우건설 인수한 거. 이게 지금 다 얘기한 거. 네, 요거 얘기한 거니까 좀 쉬었다가 요게 뭔지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하고 이제 손익 쪽 가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